네, 안녕하세요. 네, 한결입니다. 이 만화가 혹시 뭔지 연령대를 보니까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이 만화는 홈런왕 광석구라는 만화거든요. 제가 SK 플래닛에서 뭐 이런 걸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이 만화가 생각이 났는데, 이 만화 생각난 이유는 제가 일단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데이터 중에 야구 데이터가 많아서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주인공이 뛰는 팀 이름이 블루 플라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플라넷가 뭔지 몰랐는데 커서 보니까 그게 그냥 플래닛을 일본말로 읽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이 나서 해봤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할 거는 이제 데이터 시각화라는 거를 이제 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약간 좀 실용적인 시각화를 이제 하려고 목표를 잡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했고요. 네, 뭐 이건 이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강의할 때 소개하는 페이지인데요. 일단 이것도 시각화 결과물이죠. 이게 보시면 제가 남들이 하지 않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되게 나름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두 개인데요. 하나는 스포츠를 다루는 블로그고요. 또 하나는 그냥 뭐 여기 GG맵이라고 잘린 그니까 캡처에 떴는데 뭐 데이터 분석도 하고 제가 일기장처럼 쓰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아이스탯이라는 거는 이제 기록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꾸준히 운영했던 야구 통계 사이트예요. 야구 통계 사이트인데 야구가 보통 보면 기록이랑 되게 연관이 깊어서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낱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야구 기록을 컴퓨터로 이용해 측정하는 걸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해서 저는 아무도 안 시켜도 혼자 그러니까 재미삼아서 이런 그래프 같은 걸 그리고 논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거 제가 제 블로그에 2006년에 올렸던 그 그림을 하나 가져온 건데 이게 보면 이제 상관관계를 표시하는 그래프죠. 이거는 사회과학에서는 실제로 나오기 굉장히 힘든 아주 상관성이 높은 데이터인데 야구 기록이 되게 좋은 건 야구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제가 이제 교육팀에서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교육팀에서 기자 생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에서 어떤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을 하다 보면 대학들은 대부분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취업률을 발표할 때 취업률을 대부분 중복돼 있고요. 한 사람이 2번 붙으면 회사에 2번 붙었으면 취직 1번 한 건데 2명으로 짓게 해가지고 취업률을 부풀리거나 이런데 야구는 안타가 아닌 걸 안타라고 기록하거나 홈런이 아닌 걸 홈런이라고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야구 기록이 정확해서 측정을 하다 보면 되게 재미있어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됐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구글에 R 스타트라고 쳤더니 이 오토바이가 나오더라고요. 이 오토바이 이름이 뭐 R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R을 시작하게 된 건 2014년이었어요. 이 한운희 씨라고 지금은 NC 소프트에 계시는데 원래 연합뉴스에서 디자인이랑 그래픽 쪽 하시는 선배였는데 이 선배가 이런 걸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지지플로트를 떠올렸다면 당신은 R 중독자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뭔지 잘 몰랐고 궁금해서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걸 해보겠다고 마음 먹어도 바로 시작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아까 이거는 2014년 2월이었는데 2014년 11월에 이런 책을 샀더라고요. R을 처음 공부하려고 산 책인데 베이스볼 데이터를 R로 분석하는 책을 샀죠. 그래서 제가 항상 R을 시작할 때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많이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어하는 분야의 책이 대부분 따로 있더라고요.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책을 찾아보셔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참고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다가 이 그림을 책에서 발견하고 나 언젠가 이 그림을 이거는 뭐냐면 왼손 타자랑 오른손 타자의 스트라이크 존이 이렇게 있고 공이 어디 들어왔는지를 정리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빈도 그래프죠. 밀도 그래프를 보고서 나 언젠가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세월이 흘러서 신문에 이렇게 똑같이 던진 거를 한번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하면 조금씩 공부를 하면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우게 된 계기였고요. 그 뒤로도 뭐 되는 거 안 되는 거 꾸준히 열심히 해서 했었는데 요 칼럼 이름이 이제 베이스볼 비키니라는 칼럼을 제가 썼었는데요. 이거는 되게 유명한 토비아라라는 메이저리그 감독이 남긴 말에서 유래한 건데 토비아라가 기록은 비키니와 같다. 많은 걸 보여주지만 전부 다 보여주진 않는다. 이런 말을 남겨서 이런 걸 쓴 거고요. 뭐 이런 칼럼들을 썼는데 요거는 제가 예전에
이 구글 데이터 저널리즘 컨퍼런스라는 곳에서 2017년에 발표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걸 굳이 캡처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데이터 저널리즘 잘 안 본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보시면 댓글 600개, 400개, 600개, 300씩 달리면 이거 많이 읽힌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건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찾아내야지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아무도 안 본다.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해서 하는 건데요. 자, 이 숫자는 무슨 뜻일까요? 숫자가 이렇게 세상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할 때 잘 의미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빼기 하이픈을 2개를 붙여보면 뭔가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일단 보기에 전화번호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한국에는 03으로 시작하는 지역번호도 없고 다른 식별번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해요. 이거는 실제로 일본에 있는 도쿄돔이라는 야구장의 대표 번호입니다. 그래서 03이 일본 도쿄 지역의 지역번호인 거죠. 자, 한번 이렇게 보고 나면 다시 데이터를 보면 얘는 뭘까? 라는 생각이 들면 얘도 전화번호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패턴을 파악하고 나면 빼기를 표시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얘는 전화번호겠지. 얘 어디 전화번호일까요? 네, 일본 도쿄에 있는 또 전화번호입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메이지 진구 야구장이라는 곳의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시각화라는 건 데이터의 그 스토리와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빼기를 어느 자리에 넣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자료가 또 보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얘도 당연히 일본 도쿄 지역 전화번호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데이터 시각화라든지 데이터 처리가 어려운 점인데 얘는 사실은 이렇게 나눠야 돼요. 이렇게 033으로 나누면 강원 지역, 한국의 강원 지역 지역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춘천 어린이 야구장이라는 곳의 전화번호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흔히 데이터 시각화라는 말을 쓰고 데이터라고 쓰는데 이건 그 정보학 같은 걸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DIKW 피라미드라고 해서 그냥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픈 아무것도 없는 그냥 숫자예요. 그 숫자를 가지고 숫자에서 빼기를 넣는다는 처리 가공을 해서 하고 그걸 통해 03으로 시작하는 건 일본 지역, 도쿄 지역의 전화번호구나 라는 규칙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이런 식으로 발견을 하게 되는 과정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시각화도 그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나온 그냥 그래프인데요. 이건 되게 못 그린 그래프의 예시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냥 봐도 되게 못 그렸죠? 이 그래프를 못 그린 제일 큰 이유는 이건 아마 제가 신문기자니까 아는데 데스크 및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사람들에게 자료를 빨리 찾게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광진구에 살아. 이건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진구를 찾기가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 데이터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되게 못 만든 자료죠.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이걸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정렬을 하는 게 가장 보기 좋은 모양이죠. 그리고 이런 순서를 나타내는 건 세로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서울 전체 선 하나 이렇게 표시해주면 서울 전체보다 비싼 애, 그 비율이 많은 곳, 적은 곳 표시해줄 수 있고 이 비율 순위를 알 수 있죠. 얘는 그냥 데이터 상태였던 거예요. 데이터를 그냥 선만 그린 거죠. 뭘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알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정렬을 하면 어느 곳이 급하고 어느 곳이 비싸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다음에 고민이 이거예요. 그러면 지도를 이렇게 그렸을 때 같은 데이터 이렇게 처리했을 때 더 의미가 있냐? 경우에 따라서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면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강남 3구가 집값이 비싸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예요. 새로운 정보를 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케이스는 그런데 또 아닌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뜻밖의 갑자기 은평구가 지표가 엄청 높다든지 아파트 값과 뭐
아이들의 예방접종 비율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다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R이냐 파이썬이냐를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강의도 하시고 고민하실 것 같아서 뭐 한번 써봤는데요. 이건 제가 실제로 쓰는 제 그 페이스북 커버 사진인데 여기 맨 처음에 나온 건 엑셀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그 다음에 이제 R, 파이썬이고 이건 워크플로우라는 생각 정리하는 앱이고요.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 보통 마메라고 부르는 옛날 오락실 게임 할 수 있는 앱입니다. 이거 제가 제일 많이 쓴 앱이라서 이렇게 한 건데요. 저는 되게 제가 지금도 코딩 초보라고 생각하고 문과 출신이라서 생각하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과 쪽에 계신 분, 뭐 혹은 컴퓨터나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과 얘기해 보면 도구 하나로 다 해결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랑 어떤 제가 문과 출신으로 뒤늦게 배운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하다가 왜 이 데이터를 굳이 불편하게 아래서 이렇게 막 처리해야 되지? 그냥 엑셀 한번 갔다 오면 되게 편한데, 되게 쉬운데. 아니, 왜 이 계산을 굳이 여기서 하지? 뭐 SPSS 한번 갔다 오면 편한데. 저는 그럴 때는 그냥 데이터를 저장해서 그 프로그램 갔다 오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문과 출신이라 좀 덜 여유로운 것 같아요. 근데 컴퓨터를 아예 전공하신 분들은 여기서 자기가 그걸로 어떤 걸 못하는 걸 되게 답답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 강의에도 굳이 가끔 이제 R을 떠났다 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할 때는 제가 R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R은 제가 느끼기에 보다 초보자들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를 베끼기가 편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고도화되면 코드를 최적화하셔가지고 그 코드를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R은 약간 비전문가들이 코딩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코드를 베끼기가 쉽습니다. 이건 너의 코드는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최악이야. 최악이라는데 밑에 그래도 작동하잖아 라고 이제 답을 하는 짤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코드도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도 아재 티나는 건데 오락실에서 열심히 우리가 이제 오락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 내가 하면 이렇게 하고 끝나죠. 그래서 이걸 통해 말씀드리는 게 처음은 다 미약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구나 이제 하다 보면 쇼리켄 쓸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차근차근 이제 하자는 뜻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R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에게 꿈과 희망과 사랑을 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에 제가 예전에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저처럼 뒤늦게 코딩을 하신 다른 기자한테 들은 말씀인데 그분이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페이지를 짜시는데 도저히 답을 모를 때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안 되는 기능을 쓴 다음에 not working이라고 무조건 검색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거의 어지간한 문제의 답을 찾으셨다고.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뭐 많이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면 그리고 이제 코드 베끼는 건데요. 제가 요새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레이스 차트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도 이제 이걸 너무 그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될지 감도 안 오고 답도 안 와서 찾아봤죠. 역시나 스택 오버플로우에 찾아갔더니 친절하게 데이터를 누가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이렇게 야구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베꼈더니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더라. 이제 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걸 비롯해서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할 패키지는 ggplot2라는 건데요. 뭐 사실상 이게 강의의 약 99%를 차지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왔지만 혹시 모르시다면 ggplot2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세 층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고 걔를 어떤 식으로 협업해서 처리를 할 거고 걔를 결국 이런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라 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단에는 또 이렇게 뭐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를 양에 따라서 크기를 다르게 할 건지 색깔을 다르게 할 건지 뭘 어떻게 다르게 할 건지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드는 이런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여기 보면 치트시트, 커닝 페이퍼죠. 이런 커닝 페이퍼가 R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다가 막히시면 그냥 구글에다가 ggplot2 치트시트라고 치시면 요 그림이 나오고요. 제가 급해서 못 가져왔는데 요 그림은 한글 번역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어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gg플롯이라는 패키지는 타이디버스라는 거대한 생태계, 깔끔한 세계죠. 깔끔한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걔는 그 요런저런 패키지로 사용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제일 많이 쓸 거는 얘랑 dplyR이라는 거고요. dplyR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아래 기본 문법이 좀 코드가 너무 길어지면 복잡하게 돼 있어서 걔를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SQL이라는 그 언어의 문법을 차용해서 만든 패키지입니다. 요즘에는 여기 앞에 T가 하나 더 붙는 그 dplyr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얘가 속도가 조금 느려가지고 근데 오늘 뭐 우리가 할 때는 그렇게 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타이디버스 세계가 우리에게 안겨준 가장 큰 축복은 파이프라는 겁니다. 파이프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냥 가져다가 여기로 보내주는 기능을 하는 건데요. 오늘 이제 파이프를 하게 될 거고요. 네, 지금부터는 열심히 아주 질리고 질리도록 코드를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 아까 그 드린 다운로드 사이트에 가시면 HTML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HTML 파일을 열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큰 60메가가 넘는 HTML 파일인데요. 여기 여러분들과 오늘 공부할 모든 자료와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해보시고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이걸 다시 따라해 보셔도 되고요. 안 되면 중간중간에 제가 양심이 없게도 제 블로그 링크를 넣어놨거든요. 거기에 그 글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뭐 따로 방문록 같은 데 글을 써주시면 나중에 설명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그 뉴욕타임즈에서 나왔던 맨 처음에 기사를 하나 제가 캡처한 건데요. 그쵸?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제니터라는 분들은 뭐 환경미화원, 청소부 이런 분들이죠. 데이터를 정리하는 게 가장 인사이트로 가는 큰 허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기사에 이 유명한 말이 나왔죠. 데이터 분석하는데 실제로는 데이터를 정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80%다. 라고 해서 이건 이제 너무 어려운 말이고 우리말로 하면 데이터 분석은 노가다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타이디버스라는 화면에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HTML 그 파일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그때 필요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링크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타이디버스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타이디버스 홈페이지가 열리는데요. 사실 이 페이지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걸 사실 보셨으면 좋을 만큼 잘 되어 있는데요. 여기 패키지에 가셔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오늘 배울 건 여기 ggplot2니까 보시면 ggplot2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쓰고 아까 보여드린 커닝 페이퍼도 들어있고 뭐 예제 뭐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잘 들어있어요. 여기 레퍼런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얘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링크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쓰시다가 궁금하시면 저는 잘 안 될 때 아까 선배가 not working을 친 것처럼 저는 그거 쓰고 뒤에 타이디버스라는 걸 되게 많이 치거든요. 이 페이지에서 내가 궁금한 걸 알려달라는 뜻에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서는 모든 패키지를 쓰시기 전에는 반드시 패키지를 설치하고 불러오셔야죠. 네. 지금 마찬가지로 뭐 R 스튜디오를 쓰시든지 여러분이 그 R을 활용할 때 쓰시는 프로그램 하나 띄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시고요. 오늘 저는 이제 미리 넣어놓은 화면이 떴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화면을 이렇게 나누셔서 이렇게 왼쪽에는 이건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모델인데요. 왼쪽에 이렇게 화면을 띄워주시고 오른쪽에 뭐 RStudio나 여러분이 쓰시는 IDE를 띄우신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를 그냥 Ctrl C, Ctrl V에서 오른쪽에 붙여 넣으시면 그대로 작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게 처음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 타이디버스를 설치해 주세요랑 KONLP라는 패키지를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건 뭐 다 설치를 하셨겠지만 혹시 설치를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아래서 혹시 모르는 분께 말씀드리면 요 샵은 주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 주석은 시도 작동하지 않는데요.
주석을 빼고 나머지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그대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지금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설치를 하셨으면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그 압축 파일을 열어보시면 거기에 CSV 파일이 뭐 여러 개 잔뜩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의 워킹 디렉토리에 넣으셔야 됩니다. 워킹 디렉토리가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죠? 네네. 여러분이 작업하시는 폴더에다가 그 파일을 넣어주셔야 이 파일을 불러올 때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혹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파일 추주라고 쓰시면 파일 선택을 할 수 있는 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그 파일을 클릭하시면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쓸 파일은 kbo.csv라는 파일인데요. 원래 타이디버스에서 CSV 파일을 불러올 때는 밑에 그 CSV 다음에 여기 점이 아니라 언더바가 있는 함수를 쓰거든요. 근데 그 함수를 쓰면 인코딩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잘 안 쓰고 차이가 있다면 얘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언더바는 타이디버스에 쓰는 팁을이라는 형태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그래서 요 밑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불러오는데 성공하셨으면 하시고 헤드라는 명령어는 첫 데이터의 6줄을 보여달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하시면 이번 시즌 프로야구 타자들의 타격 결과가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팁을이라는 그 데이터를 타이디버스에서 쓰는데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오시면 얘를 이렇게 바꿔줘 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데이터가 구조가 약간 살짝 바뀌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dplyr의 명령어를 그 기본적인 함수들을 배울 텐데요. 마찬가지로 얘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 관련된 링크를 여기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렇죠? 쓰시면 이렇게 넘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제 블로그에 남겨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배울 쓸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주요 함수라는 건데요. 얘네를 활용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주요 함수가 뭐 이건 이제 알파벳 순으로 제가 정렬을 해 놓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맨 처음에 우리가 해볼 일은 mutate라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mutate는 열을 추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데이터에 타율이라는 그 열을 추가할 건데요. 타율은 안타를 탓으로 나눠서 계산을 이건 그냥 공식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해라 라고 쭉 치면 나왔는데 이쪽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죠? 변화가 없지만 요 밑에를 보시면 타율이라는 게 추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율을 뽑아내고 싶을 때는 이쪽에 보시면 열을 선택할 때는 select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KBO에서 mutate를 하고 select를 불러와라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타율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dplyr의 기본 문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근데 얘는 여기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 타율 결과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자료가 나오면 정렬이 하고 싶잖아요. 정렬하고 싶을 때는 arrange라는 함수를 쓰셔서 이렇게 타율을 정리를 하시면 타율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얘는 지금 타율을 낮은 것부터 큰 순서로 정리했어요. 오름차순으로. 근데 우리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싶을 경우가 대부분이죠. 내림차순을 하시고 싶을 때는 이 앞에다가 이렇게 DSC라는 디센딩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번거로우니까 R은 이렇게 마이너스만 붙여도 마찬가지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숫자가 크면 작아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따라오시면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렇게 위에 보시면 또 많은 팀이 있는데
이 중에 제가 좋아하는 키움 팀만 뽑아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필터 나온 것처럼 필터를 지정해 주시면 키움 선수들만 골라서 이렇게 정렬을 해줍니다. 근데 아래서 는은 이건 사실 많은 언어에서 그렇게 하는데 는은 어떤 변수에 어떤 값을 입력하는 뜻이기 때문에 는 표시를 두 개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뜻을 나타낼 때는 보시면 두 개 썼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혹시 뭐 잘 안 되거나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네, 이게 우리가 dply이라는 것에 쓰는 기본 문법이고요. 데이터가 엄청 많이 있을 때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오는 기능을 알려주는 건데요. 일단 지금 저희는 여기 그룹 바이랑 서머라이즈 안 하고 요 그 어레인지, 필터, 뮤테이트, 셀렉트를 어떻게 쓰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면서 해보시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두산 결과만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코드에서 이 자리만 두산으로 바꾸시면 두산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룹 바이라는 걸 배울 텐데요. 이렇게 뭐 많은 팀이 쭉 있을 때 나는 야구에선 팀 기록 이런 것도 있으니까 팀 타율이 어디가 높은지 알아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나는 얘네를 구단으로 그룹을 만들고 싶어.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 요약하는 거죠. 안타는 여기 나와 있는 안타들의 합을 구해주고 타수는 타수를 더해줘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 우리가 위에 있는 자료 중에서 안타와 타수에 해당하는 결과를 쭉 더해서 이렇게 구단별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여기서 덧붙인 값을 바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서머라이즈 하고 나는 안타와 타수를 구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율은 안타를 타수로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금방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율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나는 팀 타율이 높은 애부터 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어레인지에 마이너스 타율을 하시면 팀 타율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내드린 자료 중에는 야구에는 규정 타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규정 타석의 70%를 채운 선수만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록은 팀 기록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선수들의 합을 더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기록을 놔두기만 하고 어딘가에 다른 변수에 담아서 쓰는 게 훨씬 편할 때가 있어요. 계속 치면 불편하니까. 그럴 때는 원래 아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는이나 이렇게 제가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제가 이 노트북 키보드를 제가 사실은 거의 처음 쳐봐요. 맨날 다른 키보드를 치다가 키보드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진행하면 그쵸? A에다 3을 넣어라. 그리고 A는 3이다 라고 치면 A가 A에 3이 들어있다고 표시해 주는 게 아래 기본이죠. 마찬가지로 부호 중에 이렇게 해도 이 표시를 해도 값이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변수에다가 자료를 넣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데요. 이렇게 파이프로 정리를 하다가 이 값을 넣을 때도 원래 이 자리에다가 넣어야 돼요. 이 자리에 KBO2는 이렇게 반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냥 쭉 정리를 하시고 화살표를 이렇게만 정리해도 KBO2라는 함수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제 그거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에 뭐 타율, 출루, 장타력, OPS 나온 거는 그냥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 공식대로 제가 입력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식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KBO2에 자료를 넣은 다음에 이 KBO2에서 OPS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정리해서 나온 결과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OPS가 보고 싶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정리했는데요. 여기서 이 head10이라는 값을 준 거는 OPS 순서를 정렬을 하되 그 중에 상위 10개만 남겨놓으라는 뜻입니다. 아까 head가 데이터 중에 6개만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헤드 뒤에 아무 숫자도 쓰지 않으면 6개를 보여주고요. 뒤에 이렇게 10개라고 표시해주면 10개를 남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의 톱 10을 뽑고 싶다 할 때는 어레인지를 쓰시고 헤드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10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는 ggplot라는 우리가 이제 쓰는 걸 쓰셔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쓸 때 이렇게 자료를 그대로 정리하고 그 중에 이름이랑 OPS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어를 줍니다. 여기 이 AS라는 거는 아까 설명을 대충 건너뛰었는데 에스테틱을 줄임말입니다. 미적인 거죠. 그래서 얘는 X의 각 데이터의 이름이란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와 각 데이터의 OPS라는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와 그래서 얘를 X축에 배치해 얘를 Y축에 배치해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얘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 라고 명령어를 줬습니다. 근데 이거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요 안에 통계 데이터를 따로 넣어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state identity라는 걸 넣어주시면 얘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아까 중앙일보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X축을 가나다 순서대로 정렬했습니다. 그렇죠? X축을 가나다 순서대로 정리한 결과입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거 왜 내가 코드 제대로 쓴 것 같은데 안 되지라고 하실 때는 여기 제가 넣어놓은 것처럼 여기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렸는지 여기 사실 윗부분은 너무 설명이 많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렸는지 보시면 내가 왜 안 되는구나 뭐가 문제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놨고요. 이렇게 아이덴티티라는 걸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원하는 형태로 그립니다. 그래서 얘는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그렸는데요. 이 그릴 때는 X에 정렬을 다시 해라. 근데 우리가 하는 건 이름이죠. 이름을 OPS 순서로 정렬을 다시 해 라고 이렇게 X값에 입력을 해주면 순서대로 그림을 그립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큰 거부터 작은 거부터 순서로 그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OPS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대로 그립니다. 자, 근데 아까 여기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순서를 그릴 때는 세로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그릴 때는 디지블한 표시 이렇게 넣어주시면 코드 플립을 하면 가로 세로 축을 바꿔서 그려줍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를 바꿔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데 높은 애부터 우리는 그리고 싶죠. 제가 이 코드를 어떻게 썼냐 사실은 저는 이제 요걸 쓴 다음에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그렇게 하시죠. 요거 쓰고 여기다 이제 바로 고치시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쓴 다음에 얘를 바로 붙였더니 요렇게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나왔어요. 근데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로 그려야 되니까 얘를 빼주면 됩니다. 그죠? 요 마이너스를 빼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네, 잘 따라 다 되시죠? 컨트롤 C 이거 제가 작동하는 거 다 확인했으니까 혹시 될 텐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혹시 안 되는 분이 계실까봐. 네. 자, 그 다음엔 이제 색을 칠하는 겁니다. 그래프에 색은 어떻게 칠하냐 하면 이걸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칠하는 거 필이죠. 필 9단으로 해주면 9단별로 색을 칠해라. 그러면 ggplot이 자동으로 정해진 색깔에 따라서 칠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이런 그래프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색을 읽고 싶을 때 컬러를 쓰세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 막대 그래프에 컬러를 쓰시면 여기 테두리 색깔이 변합니다. 근데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컬러 썼는데 안 된다 그러면 필 쓰시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걸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색깔을 바꿔보고 싶죠.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제가 색깔이 하필 7개길래 빨주노초 파란보로 그냥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는 밑에다가 스케일 필 매뉴얼이라는 함수를 쓰시고요. 매뉴얼대로 해라. 그래서 values를 쓰시고
C로 이렇게 색깔을 빨주노초 파란볼을 영어로 쓰셔서 그냥 묶은 겁니다. 되게 안 예쁘죠? 안 예쁜데 색깔을 어떻게 쓰는 건지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지금 해보시면 원하시는 색깔이 있으시면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색깔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R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약간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머리를 움직이기 위해서 몸이 필요하신 분들, 머리가 더 중요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미적 감각이 약간 떨어지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아래서 그 팔레트를 넣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예뻐 보일 것 같은 팔레트를 미리 골라놨어요. 그래서 걔를 쓸 때는 여기까지는 코드가 똑같고요. 요 밑에 요 브루어에서 가져오겠다. 근데 제가 위에 무지개색을 골랐으니까 무지개색이랑 비슷한 스펙트럴을 넣어보면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역시 별로 안 예쁩니다. 근데 뭐 일단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각자 어울리는 색깔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 여기다가 뭐 세트 3 넣어주시면 걔에 맞는 색깔로 여기가 쫙 바뀌겠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숫자를 쓸 시간인데요. 옆에다가 숫자를 표시해주고 싶은데, 숫자를 쓸 때는 이렇게 텍스트를 넣으라고 명령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변수에 각 OPS라는 열에 있는 걸 가져와다가 레이블을 붙여라 라고 명령어를 준 거죠. 아까 코드 그대로 해서 요 사이에다가 요 한 줄만 넣어준 겁니다. 그죠? 이렇게 넣어줬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얘는 그냥 나누고 더하고 계산한 거니까 소수점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잘라줘야죠. 그래서 잘라줄 때는 여기 이렇게 포맷이라는 걸 쓰시고요. 숫자를 잘라줘라고 이렇게 한번 포맷에 넣어서 포장을 해주시면 이렇게 숫자가 예쁘게 정렬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위치가 마음에 안 들죠? 위치가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얘는 지금 요 자리를 기준으로, 여기가 y값이니까 이거는 여기에 따로 x와 y값을 저장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럼 얘는 x와 y값을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y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운데 정렬을 해서 지금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정렬을 돼 있는데 이게 예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많이 쓰는 건 그냥 OPS 값에서 요만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여기 있던 게 요만큼씩 옮기니까 자료를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렇죠? 뭐 만약에 이 그래프 바깥에 쓰시고 싶다 그러면 요 y값에 넣어줬던 변수에다가 플러스를 하면 오른쪽으로 생기겠죠. 그대로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 제목을 넣어줄 때는 레이블스를 쓰셔서 여기다가 타이틀 이렇게 프로야구 OPS 10걸이라고 하시고요. X는 제가 비웠는데요. 이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건데 우리 머릿속에는 여기가 Y고 여기가 X잖아요. 근데 우리는 코드를 뒤집으라고 명령을 줬기 때문에 얘한테는 여전히 여기가 X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X는 비워줘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막 이렇게 리오도 이런 게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좀 보기 싫어서 아예 제목을 쓰지 않을 때는 그냥 다운표만 써주시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OPS가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없애고 싶을 때는 Y 이렇게 없애시면 없어집니다. 없어졌죠? 자, 그리고 여기 얘를 없애주고 싶어요. 괜히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테마를 해주시고 레전드 포지션이 논을 주시면 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없어졌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를 쓰는 것도 이상해서 이건 이제 요즘에 사실 이제 너무 많이 써서 지겨울 정도인데 이 빌디스라는 이 컬러 패턴을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얘도 들어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있는데요.
요 D는 디스크리트예요. 우리는 팀별로 색깔을 나눴죠. 어떤 연속된 숫자 값이 아니라 그럴 때는 여기다가 D를 쓰시는 거고요. 연속된 숫자를 쓰실 때는 C를 바꾸시면 색깔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또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 색깔에 따라서 요거는 그 패턴만 요 자리만 아까 불어가 들어갔던 자리만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 색깔에 따라서 그래프 그대로 있는데 색깔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색깔이 순서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디렉션 방향에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원래는 이 색깔 순서로 그리다가 이 색깔 순서로 그리다가 이 색깔 순서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 이렇게 표시하실 때 디렉션 마이너스 1을 주시면 되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 맨 위에 있는 요 패턴을 그리는데 요 마그마나 뭐 플라즈마나 이런 걸로 하고 싶을 때는 여기다 이렇게 옵션이라고 해서 걔를 넣어주시면 그 색깔 패턴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그래프를 예쁘게 만드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이거는 약간 미적인 감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약간 데이터 분석이랑 또 다른 영역이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미리 테마를 만들어서 올려놓은 확장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원래 뭐 theme이라고 읽어야 되지만 지지 테마라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쭉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넣어놨으니까 가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막 각종 패턴 그 테마들을 미리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모양이 예쁘게 할 수 있게. 그래서 네, 이렇게 설치하고 불러오시고요. 사실 이 부분은 뭐 알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약간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 쓰는 테마를 써달라고 넣었습니다. 근데 이거 쓰실 때 약간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제 우리가 이 테마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는데 얘를 뒤에 쓰시면 앞에 우리가 설정한 걸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커스텀하고 싶은 걸 뒤에 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요 차례차례 그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쓰는 게 위에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먼저 쓰시고 막대 상자를 그리면 텍스트에 덮어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걸 나중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를 쓸 때 나는 얘를 남겨두고 싶었으니까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시면 그냥 살아있죠. 범례가 살아있죠. 오른쪽에. 요건 지금 코드를 요 두 개 순서만 바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게 우리가 수동으로 하고자 하는 게 뒤에 써주셔야 됩니다. 앞에 쓰시면 이렇게 지금 얘가 요 순서만 바꾼 건데요. 얘는 그걸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요 안에는 색깔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케일 필 이코노미스트라고 명령어 넣어주시면 요 색깔 패턴도 이코노미스트에서 한 패턴 순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만든 모든 프로그램을 우리가 쓸 때 제일 답답한 건 폰트가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폰트를 바꾸는 기능도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show text라는 패키지를 쓰시면 색깔을 바꾸실 그 글꼴 모양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소개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불러오고 설치를 하신 다음에 우리는 얘는 구글 폰트에 있는 폰트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구글 폰트에 가보면 네, 여기서 랭귀지에 한국어를 선택해 주시면 뭐 이런 폰트들이 쭉 있습니다.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고르셔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요 이름은 그대로 불러오시면 그 구글 폰트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거는 내가 앞으로 아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건지를 쓰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그 TTF 파일, 일반적인 폰트 파일만 있으면 어떤 거든지 다 넣을 수 있어요. 요 폰트 에드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그거는 여기까지만 쓰시고 그 파일 위치를 여러분이 뭐 아까 파일 점 추주로 불러오든지 하시면 어떤 파일이든지 사실 다 쓸 수 있습니다. 반드시 show text auto라는 걸 한번 적용을 해주셔야 폰트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를 통해서 여기 테마에 텍스트에 나는 텍스트를 나눔펜을 이용해서 넣어줘 라고 명령을 해보시면 아래 그림처럼 폰트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충격적이게도 폰트가 안 바뀝니다. 바뀐 분 계신가요? 네, RStudi오를 안 쓰시는 분들은 바뀌셨을 거예요. 이건 RStudio의 요 그래픽 UI가 베이스가 작동을 안 해서 그래요. 창을 하나 그 윈도우즈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즈하고 이렇게 RStudio에서 그 괄호를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 창이 하나 새로 뜰 텐데요. 그 창에서 확인해 보시면 결과가 바뀌어 있어요. 맥은 옵트 11을 하고 아마 가로를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 새 창이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윈도우즈를 창 하나 띄우고 보시면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이렇게 그림을 저장해도 폰트가 분명히 바뀌어 있는데 그 R 스튜디오에서 안 바뀐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왜 안 바뀌지 계속 고민하다가 구글링을 해서 알아냈어요. 그래서 폰트를 바꾸시고 싶을 때는 바뀐다는 걸 믿으시고 바꾸시면 되고요. 아까 보시면 여기가 안 바뀌었죠? 여기가 안 바뀌었어요. 여기가 안 바뀌었는데 걔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이 텍스트는 나는 팬이여 말하면 네. 네, 이번에는 여기도 이렇게 바뀌어 있죠. 명령을 주시면 아까는 걔가 안 바뀌었는데 네.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이 Y축이 이 왼쪽 정렬 있는 게 싫었어요. 오른쪽 정렬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정렬을 바꿀 때는 이렇게 여기다가 이게 또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건데요. 테마를 설정할 때는 또 여기가 Y축이에요. 아까 여기가 X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만약에 해봤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여기 XY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요 테마를 바꾸면 그래프 차트 모양을 엄청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데요. 너무 많아서 외울 수가 없어요. 보시면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고 일단 제가 하고자 했던 거는 축 텍스트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축 텍스트를 설명한 것 같은 내용이 걸리죠. 그래서 걔를 찾아서 밑에 내려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차트의 기본을 설명드렸고요.